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뒤 첫 탄핵 찬반 집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탄핵 심판 결정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새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뒤 처음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헌법재판소의 다음 달 초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커져 오늘 집회엔 전보다 많은 탄핵 찬반 지지자들이 참가해 새 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촛불 집회를 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오후 4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혐의인 만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짙어졌다는 주된 메시지를 줄 예정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 수사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위기감이 커진 친박 보수단체들도 동력을 총집결합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는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엽니다. 이들은 특검의 인권 유린과 촛불의 종북선동 등을 주장하며 탄핵 무효와 특검 해체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번엔 구속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달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김근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3가지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수사를 보강해 범죄 수익 은닉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삼성이 말을 이용해 정유라 씨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또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산국의 도피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독일에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져서 혐의가 추가된 것이 아마 주요한 영장 발부의 원인이 아니었다. 수사 전략을 바꾼 것도 주요했습니다. 수사 초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만 초점을 맞췄던 특별검사팀은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까지 뇌물의 대가로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 추가로 발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건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뇌물 대가성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까지 확보하면서 혐의 입증이 더 탄탄해졌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수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임직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삼성은 그룹 2인자인 최지성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지만 총수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시간 만인 오전 7시 반, 22자의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삼성 창업 79년 만에 첫 총수 구속으로 그룹 경영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그룹 2인자인 최지성 부회장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 전문 경영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그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래전략실 해체가 미뤄지고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상당 기간 하게 됩니다. 상당수 중장기 과제를 비롯해 그룹 지배구조 개편 보류 등 경영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해 불확실성 확대와 국제 신인도가 하락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삼성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측을 지원했던 것이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부입니다. 이제 관심은 대통령 대면 조사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대통령 대면 조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역시 특검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대면 조사가 무산된 이후 특검팀과 청와대 측은 최근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측 역시 당혹감 속에 일단 특검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측은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거부하면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일단 조사를 받아들이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빠졌던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렇게 동력을 확보하게 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그 결정권은 황교안 대행이 쥐고 있어서 연장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다른 기업들은 기간이 연장될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사기한을 3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초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민간인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황 권한대행에는 큰 부담입니다. 결국 특검은 1차 수사 종료에 맞춰 최대한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은 10일, 한 차례 연장해 20일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지만 특검은 10일 안에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한 만료 고려해서 미진한 추가 수사를 보완해서 그 수사기간 내에 기소할 예정입니다. 만약 특검 수사기간이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되면 특검은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에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든 이달 말에 끝나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은 수사에 우위를 점한 건 분명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을 받은 쪽은 또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변호인단인데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지난번 영장 기각이 바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핵심 근거다라는 논리를 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회장이 구속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의 든든한 방패로 활용해왔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 부회장의 1차 영장 기각을 이용해온 겁니다. 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제까지 주장해온 논리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청구된 그 사실, 순환출자 연결고리 해소 문제, 이 문제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 부회장 구속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민용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공개 검증을 원했던 녹음 파일의 일부가 또 공개됐습니다. 고영태 전 WK 이사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사이의 통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고 씨는 K스포츠재단뿐 아니라 미르재단까지 장악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측근인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게 전화를 건 고영태 씨. 고 씨는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새로운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놓고 정리해야지 사무총장. 자신이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 사실상 재단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단의 자금도 거론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500억이니까요.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그리고 지금 나아가 고 씨는 미르재단까지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르재단도 지금 삼성에서 바꿔야 돼. 이사장도 바꿔야 되고. 앞서 검찰 조사에서 고영태 씨는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 김수현 대표와 장난삼아 한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고영태 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지키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사태 모든 책임을 더 씌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미르재단. 국정농단 의혹이 조짐을 보이자 고영태 씨는 측근에게 결과를 예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지키려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책임을 지우려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은 수장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 수석을 책임지고 날아가는 걸로 끝낼 거야 아마. 내 그림은 그래.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최 씨를 해외로 빼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장은 잠깐 나가 있으라 하고 여기서 내가 다 했다고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하고 다 끝내버릴 거거든. 네네. 탄핵 심판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수본에서 이미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 특별한 혐의가 논의되거나 그런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예측과 달리 최순실 씨는 물론 최 씨를 보호하려 한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의 공범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북한 김정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이 현지 시각으로 17일 밤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여권을 소지한 47살 남성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현지 중국어 신문 중국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붙잡힌 남성이 이번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여성 2명에게 범행을 시킨 것으로 파악된 남성 4명 가운데 1명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현재 체포한 남성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다른 남성들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돌발 회견을 가졌습니다. 강 대사는 말레이시아 경찰의 부검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앞.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나타난 건 자정이 다 됐을 무렵입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강 대사는 김정남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부검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부검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인 시신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Raising the issue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clarification of the cause of death. 강 대사의 기자회견은 경찰의 부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인이 독살로 밝혀지고 그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강 대사는 최순실 사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Authorities are really desperate to escape from the miserable state of the largest ever scandals, political scandals.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이르면 오늘 부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김정남의 시신을 확보하려는 북한 당국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순수히 내줄 것 같았던 말레이시아 당국이 유족의 DNA 자료를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받으려면 유족의 DNA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든 김정남의 가족이든 DNA 자료를 가져오는 쪽에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현지 경찰은 시신을 인계하기 전에 이 시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망자 프로필과 맞는 가족 구성원의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조롭게 시신을 인도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북한 당국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북한이 인도하려면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김정남 가족의 DNA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등지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진 김정철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또는 여동생 김여정의 DNA가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이미 김정남의 둘째 부인인 이혜경이 중국 대사관에 시신 인도 요청을 한 상황이라 마음이 급합니다. 둘째 부인 이혜경은 한솔 소리 남매의 엄마로 마카오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처와 아들 한 명은 중국 베이징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사건 발생 초기 시신을 화장하자고 말레이시아 당국에 강하게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김정남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액체가 뿌려져 너무 아프다였다고 합니다. 처음 알려졌었던 독침이 아니라 액체 형식의 독극물로 공격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 어떤 독극물을 사용했던 걸까요? 추성남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의 한 매체는 김정남이 사망 직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액체가 뿌려졌다는 말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독침이 아닌 독극물 살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정남의 시신에서 바늘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현지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독극물을 사용했을까? 가장 먼저 신경성 독가스인 VX 가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VX 가스는 많은 양이 노출되면 10분에서 15분이면 사망케 하는 맹독성이 특징인데 영화 속에서도 치명적인 살상용 화학 가스로 그려졌습니다. 냄새와 색깔이 없는데 제초제보다 역한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의 증언에 밀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맹독성 부교감성 흥분제인 브로마 네오스티그민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최덕근 영사와 김창환 선교사를 살해한 독극물입니다. 실제 북한에서는 짐승을 사냥할 때 화살촉에 묻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만약 김정남 부검에서 이 물질이 나온다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김정남이 살해당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는 북한 식당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근무하는 북한 종업원들에게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김정남이 누구냐고 되묻기도 했다는데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유일한 북한 식당입니다. 입구에는 인공기가 걸려 있고 식당 내부는 공연 무대부터 큼지막한 피규어까지 세련되게 장식됐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 농담에도 잘 대응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지만 4명인데 3개만 주면 싸우면 어떻게 하라고? 김정남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김정남 씨도 자꾸 오셨었어요? 심지어 북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북한 혹시 사람 죽었다는 뉴스 보고 좀 분위기는 좀 공항에서 죽었어요. 또 취재진이 나가자 아예 식당 문을 닫아버렸고 외부 바리케이드 역시 손님이 나갈 때마다 매번 열고 닫았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인 분위기는 북한 대사관에도 느껴집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앞입니다. 여길 보시면 취재진을 향해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듯 이렇게 초인종을 아예 떼버렸고 신문도 들여가지 않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아예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강철 북한 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대사관을 드나들 때마다 취재진을 무시합니다. 대사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DNA 제출 요구 등 김정남 시신 인도 절차가 예상보다 지체되면서 더욱더 접촉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김정남이 피살을 당하게 된 경위를 놓고는 여러 추측이 무성한데요. 이 가운데 김정남이 가명으로 운영하던 SNS 페이스북이 독이 됐을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유롭게 올린 사진들로 동선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최근 개장한 마카오의 5성급 호텔인 윈 앞에서 찍은 김정남의 사진.
그리고 카지노 호텔 오리엔탈과 각종 고층 빌딩을 외경으로 찍은 또 다른 사진. 모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김정남은 암살 당시 가명으로 썼던 김철이란 이름을 페이스북 계정에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사진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게시물로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은 그의 페이스북 활동이 결국 암살로 이어지는 독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 접속을 시도하자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뜹니다. 누군가가 이 계정을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차단했을까? 김정남 암살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가족들이 해당 페이스북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고 미리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암살 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북한의 정찰총국은 각종 해킹 및 사이버 공격에도 능한 곳. 정찰총국이 사전에 손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은미입니다. 김정남과 1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고 이 편지로 책까지 쓴 일본인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일본인 기자가 본 김정남은 그야말로 자유인 같았다고 합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 김정남은 일본에 입국하려다 위조 요건을 쓴 혐의로 추방됐습니다. 앞서 1990년대엔 일본을 자주 찾았는데 도쿄 번화가 아카사카에 있는 한국 술집을 좋아했습니다. 조총련계 한국인 등 여러 국적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김정남의 친구이자 기자인 일본인 고미요지가 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정남이 쓴 이메일 150통으로 엮은 이 책에는 김정남이 일본에 단골 호텔이 있을 정도로 여행을 좋아했다고도 적혔습니다. 北朝鮮は経済の改革開放、中国式の改革開放しか生きる道はないとも言っていました。 또 북한 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아쉬워할 정도로 김정남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3대 세습을 한 북한 체제를 비판할 때는 단호한 인물이었습니다. 最初には権力の世襲は社会主義体制と合わず、指導者は民主的な方法で選ばれるべきだと言っていました。 고미요지는 김정남은 기자와도 같이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유쾌한 사람이었다며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제 북한의 이른바 백두혈통은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체제까지, 그러니까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 지도자의 형제가 암살당하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금기가 깨지면서 백두혈통들은 그야말로 숨 죽이고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 백두혈통의 시작인 김일성의 살아있는 자녀는 현재 김경희와 김평일, 장성택의 부인이었던 김경희는 현재 신병 치료를 겸해 은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동생 김평일은 체코 대사직을 맡고 있는데 외국을 떠돈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유교 전통은 기본은 장자 원칙입니다. 가문 내에서 김정일이가 마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김성애가 자기 아들 김평일을 안치자고 해도 김정일이 후계자로 낙점되자 승계를 위협하는 김평일은 스스로 외국으로 나가 바짝 엎드려 말을 아끼며 살기 시작합니다. 대사임에도 단 한 번도 외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모습도 거의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반면 백두혈통 3대는 김정남부터 김정은의 배다른 누이, 김설송, 김춘송 자매와 친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까지 모두 6명. 장남인 김정남은 활발한 인터뷰와 공개 활동으로 결국 피살됐고, 김설송은 현재 구금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권력에 위협적일 수 있는 남아있는 남자 형제는 김정철뿐이지만 현재 북한에서 직책도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심지어 김정은의 목숨을 구걸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은 백두혈통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남은 위협은 결국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과 김금솔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4개월여 만에 만나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한 양국 간 외교 갈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타결 방안은 찾지 못했고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외무상이 만났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소녀상 문제 등 양국의 갈등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담은 시작 전부터 냉랭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일본 측은 회담 시작을 알리는 모두 발언과 악수 장면 등을 공개하는 관례를 거절했고 실제로 30여 분 동안 이어진 회담은 양국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소녀상 설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측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윤 장관은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양국 외교 당국 간 소통을 강조하며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일본 측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장관은 일본이 교과서 제작 기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려는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하고 일본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 사이의 14번째 회담으로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권 후보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지지율 1위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차이는 불과 1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모든 여론조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안희정발 뒤집기가 시작됐다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33%, 안 지사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 3%포인트 상승한 2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지사의 지지율은 특히 2주 만에 12%포인트나 급상승하는 무서운 상승세로 마의 벽이라고 불리는 20%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안 지사는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지지율이 저 바닥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하나도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해 9%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5%,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1% 순이었습니다. 안 지사의 지지율이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이젠 문 전 대표와 사실상 양강구도를 형성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뜨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 텃밭인 충남 지역에서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안 지사는 특히 이번 일주일 내내 충청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녔는데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지지율 흡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충청 대망론의 불씨를 살리려고 옆집 충북을 찾았습니다. 많은 고향 어르신들과 선배님들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청 대망론 그 이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대망론이 될 것이다. 실제 충청에서의 지지율 1위는 안 지사의 전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주 안 지사의 충청권 지지율은 34%입니다. 지난 1월 둘째 주엔 12%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 이후 빠르게 올라 처음으로 문 전 대표를 앞질렀습니다. 50대 이상 유권자들의 지지도 뜨겁습니다. 문 전 대표가 답보 상태를 보이는 사이 한 자릿대였던 안 지사 지지율은 20% 후반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지지세는 호남의 표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을 흔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해낼 수 있을지를 이제 비교하겠다라고 이제부터 보시는 중에 안희정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시고. 다만 2030층에서의 절대적인 열세는 문재인이라는 벽을 넘기 위한 숙제로 남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자체가 본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흥행 예감이 들어서일까요?
경선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인단 모집 방식에 유독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주지를 속여서 경선에 참여하는 위장 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주소를 바꿔 입력하거나 말해도 오류 없이 등록할 수 있어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등록 방식은 온라인, 전화, 현장 접수 총 3가지인데요. 제가 직접 전화 접수를 통해 등록해 보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 주소 말씀해 주세요. 광주광역시 남구 네. 제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이지만 다른 지역을 불러도 인증은 쉽게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카드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실거주지와 같은지 검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강화되면서 실거주지 동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벌어지는 해프닝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4차례 순회 경선으로 이뤄집니다. 이전 지역에서의 표결 결과가 다음 경선지에서 미칠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율이 낮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노풍을 일으키며 판세를 바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모두 첫 경선지인 호남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번 위장전입 우려도 호남에서 제일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모바일 경선의 허점으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부 주소가 뒤바뀌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전체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은 적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에 공식적으로 입당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손 의장을 반기듯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 입당 원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 의장은 당내 경선 경쟁자인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를 세워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손 의장을 환영하듯 자체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헌안에는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19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개헌은 의지와 결단 그리고 사명감의 문제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손 의장과 안 전 대표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마련됐지만 대통령 임기 단축안 등 손 의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는 처음으로 당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심 대표에게는 이번이 3번째 대권 도전인데요. 60년 동안 묵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경선에서 80%가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대표는 60년 넘게 이어온 기득권 정치의 종식을 약속했습니다. 과감한 기득권 청산과 민생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심 대표는 온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꾸는 꿈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꾸는 꿈입니다. 촛불 시민의 열망입니다. 촛불 시민의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 2004년 처음 국회에 입성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을 거치며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선 의원이기도 한 심 대표는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3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완주 의지를 밝힌 심상정 대표가 의미 있는 득표율로 진보 정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70여 척을 향해 우리 해경이 기관총 900발을 발사해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기관총 대응은 올해 처음인데요. 석 달 전 정부가 한포 사격을 경고했지만 무장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경고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쇠창살로 무장한 중국 어선들이 오히려 경비함을 가로막으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현측에 쇠창살 모이고 있어, 쇠창살 모이고 있어. 그젯밤 9시 5분쯤 전남 목포시 가거도 남서쪽 해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어선 한 척이 우리 해경에 납포되자 주변에 있던 어선 70여 척이 때로 몰려와 경비함에 돌진한 겁니다. 해경은 결국 M60 기관총 900발을 발사했습니다. 도전하죠. 쏘기 시작. 무기를 사용하자 중국 어선들은 저항을 멈추고 도주했고 해경은 즉시 중국 측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서지 않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뒤 실제 이루어진 무기 사용 사례는 모두 20차례, 3,005발. 강력한 대응에도 무장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의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요. 지금 재부검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부검에서 사인을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재부검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원래 사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친형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도주 6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비를 내라는 형의 구박에 욱해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찜질방입니다. 남성 3명이 걸어오더니 자고 있던 남성에게 다가가고 곧바로 찜질방에서 끌고 나옵니다. 친형을 살해하고 잠적했던 60대 김모 씨가 도주 6주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혼 후 2달간 친형과 함께 살던 김 씨는 지난달 5일 말다툼 끝에 형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장롱 속에 유기하고 도주했습니다. 마치 형이 쓴 것처럼 12일에 돌아오겠다는 메모를 집안에 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3주 뒤 피해자 김모 씨와 함께 살던 소녀와 군에서 휴가를 나온 손자가 장롱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생활비 때문에 형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있고 이러니까 자꾸 생활비 때문에 투덜투덜하고 둘이 싸운 거예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성매매를 하려다 돈만 뜯긴 20대 남성들이 이 사기범을 끝까지 찾아내 보복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감금해 때리고 돈도 빼앗았다는데요. 누가 더 나쁜 걸까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누군가를 데리러 갑니다. 잠시 뒤 어색하게 걸어가는 두 남성. 편의점에 들러 돈을 찾고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매매 알선 사기범이 돈만 받고 아무도 없는 오피스텔로 남성을 들여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2명의 남성이 나타나 사기범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일주일 전 똑같은 식으로 당한 남성들이 사기범을 찾아내려고 친구를 성매수남으로 위장한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돈 준대하고 그걸 막 배채를 뒤져가지고 얼굴 안 팔린 1페이지가 접근해가지고 붙들고. 이곳에서 성매매 사기범을 납치한 이들은 1시간 동안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돈까지 빼앗았습니다. 사기범 20살 장모 씨는 집을 알려주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7살 박모 씨 등 3명은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됐고 억울하다며 사기범을 맞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양쪽 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처지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던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이들 대부분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20대였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원룸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20대 남성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합니다. 이 남성을 비롯한 조직원 11명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중국 칭다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동 숙소에서 멘트 교육까지 받으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지금 선생님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 사용하시나요? 비밀번호나 아이디 같은 거. 아니, 저는 그 비밀번호가 0812거든요. 말하는 게 뭐 중국 사람 같지도 않았고 평소라고 하니까 뭐 사건 번호나 막 이런 것까지 다 불러주고 하니까.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들을 위해서만 조직원을 모집했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상담원 수익 일부를 기존 상담원에게 제공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원들은 20대가량의 젊은 청년들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조직원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과 폭행이 이어지자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자신이 찜질방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다른 일로 경찰을 찾아간 남성이 경찰서 안에서 붙잡혔습니다. 친구가 사기를 당하자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경찰을 찾았다는데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 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빨간색 점퍼를 입은 35살 이모 씨가 사기를 당한 친구의 민원 상담을 위해 경찰서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순간 지구대 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찰의 촉이 발동합니다. 며칠 전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절도 용의자와 이 씨의 인상이 비슷한 겁니다. 경찰관들이 스마트폰으로 절도 수배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한 경찰관이 지구대 문을 닫자 다른 직원들이 이 씨를 둘러쌉니다. 도주로를 잃은 절도범은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때늦은 후에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징점을 대조했습니다. 눈매라든지 강대뼈, 헤어스타일 거의 비슷했습니다. 일치되는 걸 확신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 씨는 경찰관의 순발력에 범행 사실을 결국 털어놨습니다.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이 씨가 절도범이라는 걸 확인받은 겁니다. 며칠 동안 찾아다녔는데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그랬었는데 경찰관님께서 그렇게 찾아주시니까 되게 후련하고 좋았죠.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강큰 절도범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최순실 관련 특검 소식과 또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지난주 이 같은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주제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에 여기 계신 분들의 예견처럼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점점 더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오늘은 첫 질문부터 바로 OX를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대면 조사에 박 대통령이 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그동안 대면 조사를 두고 특검이 청와대와 줄다리기를 해왔는데요. 일단 O와 X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면 조사에 응한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 소장님?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어제 재청구 끝에 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관계가 없다지만은 첨재가 정리한 5가지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을 위반했다라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뇌물수수의 일종의 이 수수자로 대통령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부분이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건 대통령 스스로가 응해서 떳떳하게 응해서 자신을 갖다가 방어할 부분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로 하여금 별 마음의 부담이 없이 탄핵을 인용케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최대한 끌고 마지막 순간에 이 특검에 응한다. 그렇게 되면 그 특검의 조사 내용을 가지고 헌재가 반영을 할 때 또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헌재 판결이 대통령의 특검 대면 조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반영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간 끌기 측면에도 또 활용을 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조사에 응하는 게 대통령 측으로는 좀 낫겠죠. 김 변호사님도 같은 이유. 네, 거기에 하나 더 의견을 추가하자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를 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헌재에서는 24일 날, 이번 달 24일 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헌재의 일반적인 어떤 평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고려하면 결국에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특검에서 뭐 조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탄핵이 뭐 인용이 되거나 또는 가결이 될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는 인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은 지금 이미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가 될 수 있는 수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에는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구속 수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서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구속돼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고려 때문에 아마 대면 조사를 좀 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초쯤에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이다, 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한데 왜 안 받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볼 경우에는 대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더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면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론에 대한 어떤 힘을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이른바 이제 설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헌재까지 시야를 조금 넓히면은 조금 계산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특검 대면 조사하고 헌재 이 출석 문제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면 더 급한 게 헌재에 나가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재와 물론 특검의 그 수사가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건 사실이지만 박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만약에 검토를 하거나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특검의 대면 조사가 아니라 헌재 출석 카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출석하는데도 특검 대면 조사까지 받을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최후의 수단, 최후의 카드를 생각해 보면 대면 조사는 받지 않고 헌재에 나가는 카드를 아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만 응할 것인데 그게 이제 헌재 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앞서 두 분 의견처럼 특검 대면 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있을 탄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미 재판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소송지휘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영입된 이동욱 변호사가 사실상 24일 날 최종 변론기일을 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23일 날 뭐 최후 변론을 이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변론을 종결하는 건 좀 너무 무리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매우 단호하게 이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한 날짜가 이미 9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더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리된 어떤 쟁점보다 새로운 어떤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24일 날 최후 변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후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석 요구 의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뭐 지금의 어떤 재판관이나 이런 입장들을 보게 되면 24일 최후 변론을 끝내고 그다음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뭐 지연작전의 일환으로 좀 끌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도 또 사실은 재판부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의견이 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뭐 국회 측이라든가 아니면 재판관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증인이 뭔가 이렇게 피청구인 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증인 신문을 가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관이 또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재판관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냥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구체적인 어떤 소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한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도 신빙성이라든가 주장의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송 지연의 어떤 목적으로만 여기에 출석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헌재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을 하면 직접 신문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질문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어쨌든 최종 변론에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매우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헌재가 설사 인용 판결을 낸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 인용 판결에 대한 하자를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었다. 예. 충분히 자신의 변론권을 갖다 보장을 안 해줬다. 그리고 그 박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서 그걸 헌재가 심도 있게 다루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마치 최종적으로 헌재 판결을 내는 기간을 설정해놓고 네네. 그 사이에 박 대통령의 반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결론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정치적인 피해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나갈 건데 헌재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했어요. 박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서 반론을 하려고 한다면 며칠까지가 시간 데드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 곧 하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아마 이 대면 조사를 응하지 않을지는 이제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특검에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뭐 대면 조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또 남은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고 또 아니다, 필요치 않다, 해봤자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도 또 궁금한데요. 이번에도 OX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한다 아니면 결국에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한다, 연장한다 그러면 O로 네. 연장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X로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연장 자체가 된다 안 된다에서 O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황대행에게 제출한 상태고요.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긴 한데 모두 다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예, 지금 일단 황교안 대행은 예. 본인이 박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임명되고 또 지금 본인이 박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대선 후보로서 여권에서는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의 어떤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요. 지금까지 황 대행이 취해온 포지션을 보면 특검 연장을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의 어떤 이 의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할 거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표결을 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과반수 이상. 예.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국회 선진화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계류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걸 갖다 신속 처리 법안이라고 해서 패스트 트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아마 특검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법이 나중에 통과되어서 다시 재개되면 몰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직권상정하는 과정이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야당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특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일찌감치부터 이 대비를 해서 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 지금 법안 상정은 야당 중에 한 의원이 오래전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시간이 충분할 때 논의해야 될 건데 이것도 좀 야당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을 갖다가 거부했다라고 하면서 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당도 정말로 특검을 연장할 의사가 있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예,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지금 총리 자리까지 올라오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뭐 총리가 교체되고 유임시까지 열려고 했다가 이제 뭐 끝나는 그 우야무야 되는 이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굉장히 많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본인이 뭐 정치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박 대통령한테 일종의 칼을 들이대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마 수사기간 연장까지는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김 변호사님도 예, 똑같은 황권한대행의 의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남은 수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희가 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다 잊었지만 팔짱 낀 우병우라고 해서 사실상 그게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더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남아있는 대기업도 역시 남아있고 사실상 지금 특검에서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다른 대기업의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 어떤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황권한 대행인데 황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실제 칼을 들이대는 거고 그게 그냥 실제 칼을 들이대는 것에서 넘어서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일반 사인 입장에서 정말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특검의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어떤 지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아마 특검 수사를 여론이 어떻다 하든지 아마 연장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도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것을 대비하고 지금 수사 일정들을 잡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거의 정점이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하는 게 특검이 해야 될 마지막 역할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물론 수사기간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을 수사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수사 갈래를 뻗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수사를 하고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이어지는 뭔가 이제 국정농단에 있어서 그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최종적인 어떤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논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핵심적인 수사는 그러니까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적인 수사는 다 어느 정도 한 것 아니겠느냐. 그 나머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로 가서 검찰이 나머지 수사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수사의 큰 두 갈래 중에서 이 한 갈래, 그러니까 뇌물 부분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점인데 지금 아직 그 조사도 안 받았고 구속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관심 사항이고 또 한 갈래는 이제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뻗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다 구속됐는데 마지막 또 정점. 우병우 전 수석이 잠시 후에 아마 한 10여 분 후쯤이면은 오늘 특검에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전 수석, 줄줄이 앞선 인물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과연 철옹성 같은 우전 수석도 구속이 될 수 있을지 법조인이신 김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에 법원의 어떤 영장 발부 행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사안 자체가 국정 논란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할 때에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이 범죄의 상당성을 입증하는 데에 어떤 직접적인 진술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구속되느냐 여부도 우병우 수석의 어떤 범죄 혐의의 어떤 상당성을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지 여부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지금 특검 사무실 앞에 지금 이 시각 현재 모습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지금 소환에 앞서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한 12분 후쯤에 지금 출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앞에 취재진들과 경찰, 경비대원들이 지금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 전 수석의 수사.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1차로만 연장 기간이 되지 않고 끝난다고 하면요. 수사의 성과가 있을까요? 저는 특검이 이것도 또한 칼을 벼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점을 찍을 수사가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그림에 맞춰서 지금까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밝힌 내용을 보면 거기에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외에도 네. 새로 인지된 혐의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떻게 직권남용을 했는지 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만약 개입한 혐의가 있다면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문체부 직원들 찍어내기 문제라든가 공정위 직원을 바깥으로 밀어낸다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 이제 진술이라든가 정황 증거라고 될 만한 것들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특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좀 검찰에 넘길 거라는 예상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얼마 전에 보면 그 서화를 중개하는 미술 거래상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특검에서 나온 자료 중에 보면 우병우 수석의 계좌에 10억대의 그런 어떤 돈이 있다. 아마 변호사 할 때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액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왜 미술상을 불러서 조사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특검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특검이 지금 우병우 수석을 왜 이렇게 늦게 수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수사의 선후 관계가 매우 뒤바뀐 부분 아니냐. 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최순실 게이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감추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권 남용을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과장 6명, 또 외교통상부의 그 자녀 이중 국적인 이렇게 대사들 4명, 그리고 방사청의 관계자 2명, 이런 식으로 이 민정수석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직권 남용의 주요 사례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김종 차관이라든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직무유기, 즉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이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실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이것도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데 이하 여대에서 정유라한테 학점 좀 잘 둔 사람까지 구속을 2명이나 시켰잖아요. 유철균, 이인성요. 그런데 지금에서 이 우병우를 불러서 조사한다. 이 부분은 검찰 파견된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이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우병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검찰에 있는 현직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위직들이 협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 팔이.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특검이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 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부분 때문에서라도 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그대로 둔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정말 자기 식구 봐주기라는 얘기나 비판들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더 엄격하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건을 이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많이 드러난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더 그 직무와 관련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면 민정사정 라인을 다 총괄하는 사람인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실들을 과연 몰랐겠는가? 이 부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 감고 지금까지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사전에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상태까지 이렇게 터질 때까지 방치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저는 법리적인 논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특검 사무실에 등장을 했습니다. 현장 화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잠시만 말씀 더 해주시죠.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건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번 검찰에 소환됐을 때와 마찬가지의 모습과 비슷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 문체부 인사 개입에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오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소환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소환되는 모습 보고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뭐 화가 난다 그래야 되나요? 예. 지금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조사가 됐는데 마치 이제 건들건들 들어오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표정으로 봐서는 사실 전혀 반성의 기색이 묻어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잘못이 없다라는 느낌인 아직 거죠. 살아있네요. 네. 저게 낫죠. 뭐 지금 뭐 죽을 상황에서 온다고 뭐 본인한테 뭐 영향력이 크게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요, 이번에 이 특검의 조사에서도 과연 저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혹이 제대로 전부 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될 건가에 대해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앞으로 마무리하는 날까지 빼고 나면요, 한 4, 5일, 일주일은 마무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역산으로 계산했을 때 우병우 수석은 일주일 이상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는 애초에 마지막에 부른 것 자체가요. 오랫동안 깊숙이 조사할 생각이 없고 10건쯤 되면 한두 건으로 적당히 정리하겠다라는 의혹을 국민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가 과연 어디만큼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특검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병우 수석을 가장 마지막에 불렀을 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디까지 뭐 진술이라든가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지금 특검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았을 때 전부 다 부인을 하고 묵묵부답 다 인정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렀을 때에 유의미한 어떤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어떤 생각 하에 아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가장 마지막에 두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 전 수석의 그 자백이나 진술이 없어도 그렇죠. 입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금 촉박하지만 아까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어떤 수사 마무리가 남은 어떤 3일이나 4일에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재춘 전 실장의 예를 본다면요. 초반에 한 가지라도 확실한 걸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신병이 구속돼 있다면요. 이후에 훨씬 많은 것들이 터져나올 겁니다. 우병우 수석은 여러 가지가 터져나오는 부분을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우 수석이 그 구속 여부가 실질적으로 우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 그다음에 진술, 다른 피의자들의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우 수석이 저렇게 출두한다는 부분은 여전히 우 수석의 영향력이 저는 작용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가족회사 정강에서 뭐 미술품을 사고 횡령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들의 어떤 의경 특혜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빼놓고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 두 가지 부분에만 집중을 한다면 뭔가 그래도 성과를 내는 것들을 뭐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을 빨리 부르지 않은 부분은 나름 뭐 그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비판을 좀 받기는 했지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블랙리스트를 직접 실행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돼서 직접 실행하는 어떤 그 그러니까 실행하는 부서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문제를 걸고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관련돼 있는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못하게 찍어내기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을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번에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요. 구속영장은 청구할 거라고 저도 봅니다.
문제는 영장 청구를 판사가 발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는요. 예. 정말로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명확하게 증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서 딱 떨어지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논문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하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면 한번 청구했다가 안 되면 다시 재청구하기 위해서라도 일찍 청구를 했었어야죠. 이재용 부회장처럼요. 재청구할 시간은 그런데 지금 좀 했다가 청구했다가 판사가 그냥 기각시켜버리면 직권남용이나 사실 직무유기는 기각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요. 오늘 만약에 일정을 지금 잠깐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밤 늦게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구속영장을. 일단 뭐 체포영장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특검의 어떤 조사나 수사 행태를 보게 되면 일단 소환을 한 다음에 증거나 어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오늘 만약 진짜 뭐 긴급 체포나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일 것이고요. 아마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연결했을 때 잘 들리지 않았던 그 내용들인데요. 최순실 씨를 아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특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최순실을 여전히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몰랐다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 함정에 지금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안다고 하는 그 순간 지금 모든 자신의 혐의가 다 인정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특검 조사를 받을 때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빠져나갈 방법은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될지 여부하고 일단은 상관없이 특검은 나름 엄격하게 혐의를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검 이야기는 또 오후에 또 조사 내용, 또 브리핑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좀 의미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20%를 넘었습니다. 20%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에는 지금 보수 후보 중에서 갤럽 조사에 황교안 총리와 유승민 두 사람이 이제 잡혔는데 합쳐서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에 상당한 부분이 안희정 지사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야권 후보 둘이서 이제 1, 2등을 약간의 이 색깔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한마디로 보수 괴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덕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저 지지에서는 상당한 허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것이 당내 경선에서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선단으로 등록을 해서 얼마나 많은 투표인을 끌어낼 것인가. 그거는 현장 시군구에 하나밖에 없는 투표소에 가야 되는 번거로움의 문제. 내지는 모바일 투표를 등록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 지지자들이 과연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갖다가 견뎌내면서 투표에 참가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 안 지사의 지지율은 지금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 지지율 상승만큼을 당내 경선에서 실질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 내용은 집토끼들의 결과라기보다는 산토끼들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의 결과가 민주당 내의 경선의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걸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여론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적극 참여자들의 그 여론 성향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의 그 어떤 변화라든가 추이를 이렇게 지켜보면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빠지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공고하게 지금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지층들이 한 60% 넘게 지지를 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야권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움직일 만큼의 안희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체 국민들로 이렇게 조금 시야를 넓혀서 얘기를 하자면 안희정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안희정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는 효과라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어떤 관심, 대선에 대한 관심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모으는 효과를 안희정 지사가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체 야권에 관한 지지층의 어떤 변화, 변동을 보면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지금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안 지사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나와줘야 안희정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지지율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안희정 지사가 치고 올라가는 점에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후 시간대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보죠. 조수연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 오늘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10.9도까지 떨어졌고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7도까지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오늘 중부지방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요.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이 5도, 광주 6도, 부산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와 눈이 그치고 난 뒤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